AI 경쟁에서 보듯이 이제 첨단 IT 기술력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국가 생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다큐멘터리가 한국이 맞을 미래를 경고하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대로 인재가 몰리는 중국과 의대로 인재가 쏠리는 한국의 현실을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연출해서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송한 정용재 KBS PD 나오셨습니다. 정용재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야, 이 제목이 정말 멋진 제목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곳곳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완전히 저기 대비되고 있는데 우리 9시 뉴스에도 또 출연하셨었고 이 프로그램 문제의식 공감한 시청자들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우선은 올해 초에 이제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약 한 3, 4개월 정도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신문이나 방송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또 서점에 가보면 이제 매대에 이런 중국의 기술 굴기 관련한 책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초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네. 심지어는 뭐 자타공인이라고 하는 미국 1등 미국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각종 자료들도 많이 나와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으면 그렇게 주저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던 참에 이제 나온 게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AI죠. 네네. 중국 토종 AI인데 뭐 정확히 말하면 딥시크 R1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예.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챗 GPT 저희도 아마 뭐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버금가는 혹은 또 어떤 문제풀이 분야에서는 그 챗 GPT보다 소폭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도 평가받는. 그 가성비도 좋죠. 맞습니다. 이 예. AI 모델을 고작 2023년에 설립한 이 신생 회사가 이 챗 GPT 개발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네네. 이런 규모로 제작을 했다라고 놀라운 거예요, 알려져서 사실은. 예. 예,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놀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인가 실제로, 네. 또 어떻게 이게 갑자기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런 기획을 해보게 됐고 또 소문만 무성할 뿐 이제 실제 현장 상황을 좀 깊이 있게 확인할 네. 수 있는 어떤 장기 취재물 같은 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잘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접 좀 카메라에 담아서 네.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네. 자, 기술 강국하면 우리가 일단 1번으로 떠오른 건 미국인데 미국이 아니고 뭐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중국을 택한 이유. 일부는 설명하셨는데 그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것 네. 같아요. 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뭐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도 아무래도 사회 체제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뭐 아무래도 조금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다소 좀 멀리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무역과 수출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네.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기술 발전과 어떤 산업 체계의 개편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네. 더더욱 우리 시청자의 민생과 직결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요즘 이제 평가받는 이제 G2라고 하죠. 네네. 국가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인데 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 굴기, 중국의 어떤 치열한 이 기술 개발 과정과 이 결과를 뭐 약간은 좀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공부해보고 또 직접 중국 본토 주요 도시들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네. 이대로 두면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겠다. 우리가 뒤처질 수 있겠다. 위기감이군요. 굉장히 위기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어쩌면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고요. 원래는 네네. 중국과 한국을 지금 이제 1부가 공대에 미친 중국, 2부가 의대에 미친 한국 이렇게 방송에 나갔는데 예, 예. 원래는 중국과 한국을 좀 교차해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볼까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 중국의 중요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걸 하나 단독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방송 전체 어쩜 좀 과감하게 중국 관련 이야기로만 일부 방송을 엮어냈습니다. 그래요. 자,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 제목이 아주 어트랙티브, 매력적인데 자, 이게 아마 제가 정 PD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처럼 우리도 공대에 미쳐서 저렇게 가야 되는데라는 아마 전제 조건을 깔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게 맞는 생각인데 자, 중국 하면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애써서 우리가 괜히 저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싼 제품 뭐 싸게 대량으로 잘 찍어내는 그 나라 아닌가. 중국 기술력이 과연 어디까지 오고 뭐 자동차도 아직은 한국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되게 그 중국을 뭐라 그럴까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작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 PD님이 직접 취재해 보니까 중국 교육 현장이나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인상 깊은 부분을 논하기 전에 네. 일단 그 굉장히 그 취재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생하셨구나. 이게 제가 뭐 올해만 해도 독일도 이제 출장 다녀오고 뭐 예전에 터키, 뭐 과테말라 여러 국가를 다녀봤지만 네. 실제 이제 중국 취재를 시작해 보니까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취재가 그리고 절차도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취재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조차 이제 어려웠던 현실인데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취재진이 촬영 장비를 들고 중국에 입국을 하려면 현지에서 미리 취재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현지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를 다 이제 섭외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컨택을 하면 그 취재 비자는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 하면은 그러면 좀 어렵겠다. 그럼 이제 취재 비자를 받으려고 취재 비자 발급해 주는 곳에 이제 문의를 하면 섭외는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직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교착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한 2주 정도 취재하자면 정말 빠듯하게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왜 최근에 이 몇 년간 이 중국 관련해서 어떤 장기 취재물 혹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었는지를 피부로 체감하게 됐고. 우리 그 중국 특파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어요. 네. 야, 이거 취재하기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편하기도 하다고. 왜냐하면 못하게 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제일 편하기도 하대요. 또. 고생하셨구나.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워낙 폐쇄적인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주로 접하는 소식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자극적이거나 그러니까요. 좀 황당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사고 위주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과소평가하는 저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 게 저희가 접하는 어떤 소식들이 다 그런 류의 것들이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 멀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한 것 같은데 현장을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가 참 중국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로봇들이 막 걸어다니고 점프하고 그다음에 뭐 다큐에서도 나왔지만 권투까지 합니다. 그래요. 그 로봇이 어떤 연구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권투까지 하는 건 대단한 수준인데. 굉장히 그 관절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들었고 그게 이제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점은 실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그 거기를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사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뭐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2천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나중에 양산되면 더 내려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수준까지 왔다. 자, 일부 방송에 보면 중국 명문 칭화대 천재반이 나옵니다. 어떻게 운영됩니까? 칭화대는 이제 명문 소수반이죠. 명문대의 소수반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중국의 교육 체계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느꼈던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은 곧 결국에는 인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큐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은 곧 인재 전쟁입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인재들, 공학 인재들 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이 기초 과학 인재들, 그래서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같은 이런 인재들 육성하기 위해서 온 국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중국의 교육 현장을 봤을 때 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소 좀 생소하게 느꼈던 거 크게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 뭐였어요? 첫 번째는 거국 동원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국. 아, 동원 체제. 예, 예. 국가가 방향을 딱 정하면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모든 학계와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네. 산업계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 체제를 일컫는데요. 내셔널 모빌라이제이션이네. 맞습니다. 영어로. 예, 예.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기조를 발표하고 네네. 또 이제 더 이상 싼 값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제조하는 가성비의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예. 벗어나서 예. 이제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좀 추구해 보자. 질적 향상 당연히 우리 떠오르는 게 첨단 기술을 예. 발전시키는 이 기조로 이른바 invented in China.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제조가 아니라 중국 창조로 나아가는 어떤 기조를 세우고 또 이제 2021년 얼마 전에는 또 전국 인재 대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AI 분야를 혁신시킬 어떤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요.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네. 중국의 전 교육과학연구원장에 따르면 이제 중국은 이미 과학을 제1의 생산력으로 설정하고 네. 또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이 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산업, 교육, 의료 분야까지 네. 그에 상응하는 계획이 줄줄이 연계돼 나오는 이 중국만의 독특한 방식, 네. 이 강력한 연계가 지금의 딥시크와 같은 첨단 기술 수준을 만들어낸 그렇군요. 큰 원동력이고요. 이제 질문해주신 천재반. 천재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제일 놀라웠던 부분인데 예, 예. 이걸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모든 학업의 단계에서 이 재능과 의지가 있는 과학 인재를 선발해서 공교육 차원에서 소수 정예로 집중 육성하는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태어났거나 혹은 거의 어렸을 때 이제 유학 가서부터 교육받았던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예. 중국 정말 그 단계마다 선발 시험이 계속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도 그런 단계마다 선발돼서 결국 명문대학교, 그랬군요. 저장대학교 공대 입학을 했고 그 안에서도 소수반인 또 주커정 컬리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창업 교육을 받은 사례죠. 그래서 그 소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좀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하겠지만 예.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 이 중국의 과학기술계에 혹은 이 전 세계의 과학기술계 한 획을 그어보겠다고 하는 이 인재들이 모여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서로를 성장시키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그렇군요. 분석입니다. 그래서 야, 요거를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평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요. 정 PD님 그 상위 0.001% 천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 미국에서도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극한 경쟁 시대에 사실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데 수월성 교육, 천재들을 따로 교육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예.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게 뭐 다큐에도 나오지만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인저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예. 물어봤습니다. 예, 뭐래요? 이게 차별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의 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떻게 차별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소수의 아이들에게 예. 그들의 집안이 좀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 집안 권력자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뭐 부모의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강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렇죠. 예.
그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창신반, 뭐 실험반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는 소수반에는 네. 이 전교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더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네. 기회를 특히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교육, 평등 교육은 그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수월성 교육, 천재 교육은 따로 또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 정 PD님 프로그램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공대 진학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 느끼고 있고요. 일종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된 건데 그냥 제 추측이지만요. 그 노력과 성취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에서 공과대학이 환영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결국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경제적인 보수가 예.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엔지니어 봉급이 의사 봉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랑 달리 네. 이제 의사가 크게 인기가 없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네,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인데요. 창업 환경이 아주 원활히 조성돼 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명문대 공대를 나오면 그래도 창업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인식이 좀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공대생이 아니라 문과생들조차도 이제 테크 기업을 창업하는 게 유행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걸고야 한다 네. 하는 어떤 위험한 일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면에 10년 전부터 어떤 대중 창업 만중 창신 뭐 이런 슬로건도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창업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저희가 갔던 저장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졸업생을 위해서 아예 창업 공간을 지어줍니다. 또 성, 시 이런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네.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경쟁 관계가 되게 잘 꾸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네. 의미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예, 예. 한 18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는 343곳이나 탄생을 한 300곳이 넘는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딥시크, 량원펑, 유니트리, 왕싱싱 뭐 이런 창업 스타 엔지니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이제 모두가 공대를 좀 꿈꾸는 이제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중국의 학계와 주기적으로 좀 교류하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중국에 가보면 딱 우리나라 한 30년, 40년 전 마인드를 보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워라밸보다 조직의 연구 성과를 좀 향상시키는 걸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주중에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컨퍼런스는 주말에 잡자 뭐 이러는 이제 분들이 많고 또 당장 어떤 나에게 떨어지는 경제적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국위 선양을 위해 네.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하고 싶은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피어난 애국심 이런 코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1편 공대 미친 중국, 2편이 의대 미친 한국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대 선호 현상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리 정 PD님이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대 네. 집중 현상. 그런데 가장 좀 아마 시청자분들의 뇌리에도 강하게 남았을 말은 네. 그 2부 의대 미친 한국편 예고편에서 한 중학생이 네. 의사가 돼서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다. 강남 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중학생이라는 나이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좀 되게 가슴을 좀 애리게 하는 예.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 근데 결국에 이 가치관은 우리 사회가 형성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착잡한 심정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그래요. 예, 그리고 한 뭐 교육 유튜버가 족집게 선생님한테 1억 주면 자기 자식 의대 보낼 수 있다. 네. 이러면은 1억 쓰겠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팔로워들이 옹호하는 이런 현상. 그랬어요. 이제 의대 지상주의
숨기지 않고 이제는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 같아서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또 네. 거시적으로 이제 줌아웃을 해서 봤을 때는 좀 씁쓸함을 자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한때 막 중화공업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막 공대 뭐 이런 쪽이 좀 인기 있었던 적도 있고 그 뭐 학력고사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전국 1등한 사람이 물리학과를 지원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의대 교수들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또 한 3학년 때 의대 편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여하튼 우리나라의 의대 편중 현상은 거의 병적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을 거란 생각들 많이 합니다. 우리 정 PD께서 두 프로그램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 나오신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 하신 말씀이시기도 한데 학생들이 어떤 분야로 쏠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의 진학 경로에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네.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의사나 변호사 같이 자격증으로 보호되는 직군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면 그 사회가 쇠락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 있다. 또 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를 비난한다든지 네. 혹은 뭐 내 아이를 의대 보내려는 학부모를 뭐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어떤 여기는 그런 좀 댓글들도 있고 뭐 제 친구들도 의사 친구들이 많은데 예. 이제 막 연락이 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의사를 건드리냐 뭐 이런 또 연락도 뭐 의사가 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국가 전체의 설계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 이 다큐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지점은 예. 바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꿈을 꿔볼 틈도 없이 오로지 의대라는 선택지밖에 지망할 수 없는 이 작금의 입시 현실과 그걸 오랫동안 방치해온 지금까지 어떤 이공계 관련 정책, 네. 이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지적하려는 거고요. 네. 사회가 더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최상위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쏠림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그 분야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그러니까요. 창출해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질문에 입을 간질거리고 있어서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누구냐? 예,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 말씀 미래 먹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자 중국과 이제 비교해서 중국은 엔지니어에 대한 보상이 예. 의사보다 훨씬 더 두텁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자기가 의대 가고 싶어서 안정된 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의대 가지 마라, 공대 가라,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국가 시스템, 어떤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 인재들이 어떤 성취를 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아마 시스템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정 PD님 보시기에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혁파하고 개선을 해야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아까도 말씀 네, 주셨듯이 네, 네. 그 쏠리는 분야, 최상위권 인재를 쏠리는 분야가 네. 이제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수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 분야가 아니라 어떤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집중된 분야. 네. 이런 것들이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현상. 뭐 이런 게 더더욱 좀 절망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듯이 네. 지금이라도 이 국민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예. 좀 이공계 육성을 위한 좀 다소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논쟁적 주제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피드백 많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네. 뭐 대통령 포함해서 국무회의에서 다 의무 시청하고 독후감 열장을 써야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무서운 호러 영화였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 깊은데 네. 이번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된 게 제작진으로서가 아니라 네. 이제 한 명의 그냥 국민으로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무섭다
또 큰일 났다 하는 어떤 감상평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실제 이 사회가 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이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어떤 시간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어떤 책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후속작에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후속작은 어떤 거 지금 좀 구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너무 오랜만에 중국 취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높은 섭외 난이도 때문에 네네. 미처 카메라 앞에 모시지 못했던 아. 또 주요 인물들 또 기업들 그렇군요. 중국 정책기관을 좀 추가 섭외해서 후속편을 좀 그래요. 기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KBS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양질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또 저희 이번에 수많은 댓글들에서 언급해 주신 이 수신료의 가치를 더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영재 PD님이 아주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 국가적 아젠다에 관한 훌륭한 프로그램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10대들, 20대들이 미래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본 10대, 20대들에게 요 말은 해주고 싶다.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뿐만 네. 아니라 저희 언론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네. 필사적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이제 자라나는 꿈나무들 중에서도 이제 공대를 좀 많이 지망하고 또 어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일이 정말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에도 한 번쯤 꿈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국가 생존을 위해서 이공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재 KBS PD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